나는 요런 개발자가 좀 눈에 띄더라. 아, 요런 개발자라면 좀 같이 뽑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개발자의 특징들이 있나요? 확실히 면접관 입장으로 면접 자리에 들어가면 뽑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애매하다 싶은 사람, 오.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 오, 네네. 자, 오늘의 주제를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유명 IT 서비스 기업에서는 어떤 개발자를 뽑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면접관 입장에서의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 전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유호균이고요.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한 1년 반 정도 일했었고, 네이버에서는 약 5년 정도 근무한 개발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재성님이랑 같이 교육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제일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제일 많이 배웠던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이제 멘토죠. 그리고 이제 멘토 같은 분입니다. 잘 얘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일을 하셨을 때 면접관으로도 참석을 했었었나요? 제가 좀 이력이 개발자 치고는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 근무를 5년 정도 했었는데 음, 3년 반 정도는 이제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고 음, 특이하게는 좀 일찍 이제 팀의 리더, 팀장이 돼서 한 1년 반 정도는 팀의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의 매니저 포지션에서 제일 중요한 또 업무 중에 하나는 팀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고용하는 것, 유치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면접관으로도 참여를 해서 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 또 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음. 형, 이때 그냥 말 편하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저한테 약간 얘기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서류를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 회사 입장, 그러니까 특히나 면접관이 어떤 걸 궁금해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 면접이란 자리는 면접관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음, 이제 여러 이제 개발자들을 조금 이제 보시기도 했을 거고 많은 개발자들도 만나봤을 텐데 그런 개발자들 중에서, 나는 요런 개발자가 좀 눈에 띄더라. 아, 요런 개발자라면 좀 같이 뽑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개발자의 특징들이 있나요? 음. 확실히 면접관 입장으로 면접 자리에 들어가면 뽑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애매하다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 오, 네네. 일단 이 사람이랑 좀 일하기 어렵다라고 드는 케이스 중에 제일 큰 건 아마 이런 걸 것 같은데 음, 면접 자리에 들어가거나 서류에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가장 먼저 이제 감이 있어. 어떤 감이 어, 있냐면 네. 어, 대부분 개발자들은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 이제 이력서를 쓸 때 주로 기술 스택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음,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뭐 신입인데 기술 스택이 뭐 쿠버네티스고, 음, 레디스고, 음, 카프카고, 음, 그리고 MSA고, 음, 어떤 종류의 아키텍처이고, 이렇게 온갖 휘황찬란한 말들을 많이 써왔는데, 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력서나 아니면은 면접 자리에서 뭐 하나를 물어봤을 때도 제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좀 겉멋이 많이 든 것 아,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사람들은 좀 뽑기가 어려운 것 같아. 음. 어, 그럼 약간 요런 왜냐하면 관점인가? 이제 네네네. 네네. 음, 왜냐하면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은 많은 종류의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현실로 구현해내는 사람인데 음,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다루는 거는 좋지만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또 개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력서에는 카프카도 알고, 쿠ber네티스도 알고, 레디스도 알고, 뭐 장고도 다룰 줄 알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면접 자리에서는 그 아는 대로 설명해 달라라고 했었을 때, 음,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개발자랑은 같이 좀 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아, 듭니다. 아.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기술들을 써놨지만 그 많은 기술들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개발자는 안 뽑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음, 신입 측면이면은 뭔가 많은 기술들을 학습할 그런 시간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음. 만약에 신입 개발자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자는 또 약간 눈길이 가겠다는 좀 예시나 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신입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음. 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엔지니어들은 확실히 엔지니어들의 직함이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네. 왜 우리가 학교에서 음, 공부를 할 때도 음, 그냥 타고나게 머리가 좋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음. 이런 사람들도 모범생들도 좋아하지만 네.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은 모범생도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에 협업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엔지니어들은 기한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네. 본인이 만들고 싶은 도구들을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오픈 어, 소스들 같은 것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딱히 쓸 데는 없는데 왠지 멋있어. 근데 아, 개발자들이 또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그쵸,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면은 네. 뭐 CLI 툴 같은 것들 중에 이제 음, 뭔가 명령어하고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뭐 WTF 예, 왓더를 치면은 오타의 타이핑을 교정해줘서 그게 동작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음, 것들 보면 오픈 소스들 보면은 음, 이게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냥 만드는데 빠진 덕후들 같은 아, 사람들이 음, 왠지 모르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사람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개발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음, 그냥 스타트업 같은 곳들에서는 같이 일했을 때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어서 어, 이런 사람들이 좀 좋았던 거 같아요. 어, 어, 그 다음은 이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기조는 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대기업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은 조직이다, 큰 조직이고 협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음, 신입을 뽑을 때는 관점이 조금 달라. 음, 스타트업은 즉시 전력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면 바로 일할 수 있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반면에 네, 대기업에서의 채용 기조의 기본은 신입은 좀 키워서 쓴다의 기조가 있는 것 음, 같아. 음, 나도 채용을 했었을 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이건 꼭 신입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음, 큰 회사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조직에서의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내려면 1년 이상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네네네, 큰 기업은 이제 업력도 오래되고 이제 히스토리도 많고 엮여 있는 컴포넌트들, 타부서들이랑 관계, 체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아무래도 한 신입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은 교육을 하거나 내부에서 적응 기간을 좀 거치고 네,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음, 이런 좀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이제 좀 뭔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요소들을 공부해야 될지를 캐치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코딩 테스트가 제일 앞단에 위치한 개발자를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의 음, 도구잖아. 그래서 네.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그 뒤에 있는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음, 면접이라든지를 못 가기 때문에 음, 일단 우선순위로 보자면은 음, 코딩 테스트에 제일 로우 바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음, 생각이 들어. 그럼 코딩 테스트는 막 특출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정 코딩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는 선까지는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뭐 CS든 프로젝트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치.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코딩을
대회 수준으로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음.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코딩에 대해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로우바가 코딩 테스트다 보니까 네. 코딩 테스트를 면접관 입장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100%풀 거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음.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못 풀면은 좀 같이 일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종류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그걸 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닐까 좀 싶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 그 정도 준비했다면은 이제 CS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CS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되게 그 대학교 수업에서 컴공을 배우는 거 보면 또 엄청 깊이 있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CS를 어디까지 배워야 돼? 컴공에 꼭 대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다 배워야 되나? 이런 뭔가 어디 라인까지 배워야 되는지를 또 애매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라고 만약에 음, 조언을 할 것 같나요? 나도 CS를 가지고 어떻게 면접에서 봐야 된다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면은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나는 CS 기초가 진짜 탄탄해서 기초 체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종류의 타입의 사람은 아니라서 아, 조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말을 건네자면은 음, 제일 최고는 면접 질문이 이미 이제는 많이 오픈 소스화가 되어서 있는 것 같아. 예를 맞아요. 들어 리포지토리에 보면은 음, 코딩 테스트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뭐 음, 메모리의 구조에서 메모리 상위 주소에는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하위 주소에는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뭐 음, 메모리 안에서 뭐 힘 영역이라든지 스택 영역에 대한 구분들 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대신에 CS 기초만 딥답하기보다는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와 CS에 있는 개념을 엮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음, 얘기하는 게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 왜냐면 아까 코딩 테스트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대회를 나가서 이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맞아요. 컴퓨터 공학자인 사람을 음, 뭐 연구자를 뽑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코딩 뭐 CS를 엄청나게 깊이 공부할 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음, 일을 할 때 문제 해결에서 필요한 CS 능력들, 아까 얘기했던 뭐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본인이 쓰고 있는 언어들의 타입이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음. 있는가를 보고 문제 해결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풀어냈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딱 적당한 공부를 목표로 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공감인 게, 그래서 저도 이제 CS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CS 그냥 책 한 권 사서 그 책을 냅다 다 읽기엔 너무 또 버거운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찾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출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프로젝트든 실제 현업에서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 생각하는데 그런 기출 문제를 먼저 위주로 공부하고 그 질문들이 다 준비되면 그다음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레벨을 저는 딱 그 정도로 정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딱 이론만 알고 내가 이거를 현업에 적용을 못 시키고 연결을 못 시킨다. 특히나 이 개발 쪽은 현업에서 못 쓰는 지식이면 쓸모가 없는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CS랑 이제 코테는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면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인 거 이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어야 취업에 합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형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나름의 그러니까 신입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시키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 음,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컴퓨터에 있는 뭐 천재까지는 아니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기칸 느낌이 있는 게 확실해. 회사 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나 네. 컴퓨터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네.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뭐 나는 요즘에 뭐 크로스핏을 좋아하는데 음, 크로스핏을
어디에 최고관이 있는지 찾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음, 그걸 만들다 보니까 CI/CD 도구 중에 GitHub 액션에 좀 빠진 기능들을 채우고 싶네. 이러면은 그냥 본인이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좀 기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좋아하는 걸 만들어버리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는 좀 전략적이고 치밀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전략적으로는 내가 이게 정말 취업용 포트폴리오야. 음,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어떤 조직의 부서에 팀에 들어가고 싶어가 명확히 타겟팅이 되면은 네. 정말 채용 공고를 보고 그 팀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내가 스스로 습득해서 아예 타겟팅해서 만드는 것도 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 아, 왜냐하면 네. 내가 이제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경력 개발자나 신입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을 때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1번은 이거는 우리 팀에서 머릿속에 딱 안 쓰는 기술이네. 아, 그래도 네. 이 사람이 잘하네. 라고 음, 하면은 채용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음. 확실히 우리 팀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우리 팀보다 더 많이 써봤어. 그쵸. 아니면 이력서를 읽어봤을 때, 우리 팀에서 지금 트러블 슈팅하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먼저 다뤄봤어. 하면 당연히 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유입시켜야 되는 팀 리더의 입장에서는 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크거든. 그쵸. 말 아, 그대로 맞아요. 이제 음, 이미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다 보니까 음. 가고 싶은 회사에, 가고 싶은 팀에 기술 스택들에 맞춰서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딱 최근에서의 뭔가 그런 여러 가지 혼동 속을 좀 뭔가 좀 잡아줄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클론 코딩이랑 되게 좀 대조적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불편한데, 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음,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다 보니까 훨씬 깊이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좀 프로젝트의 성향을 띠면 훨씬 더 또 특색 있는 차별성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들 을 이제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이제 답정너 이론이라고, 뭔가 그 포트폴리오 뭔가 면접을 준비하던 아니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채용 공고 분석이라 하거든요. 왜냐면은 회사들은 그치, 필요로 그치. 하는 인재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 우리는 요걸 익혀야 이 사람 뽑을 거예요를 답을 이미 좀 이게 좀 알리 이렇게 공지를 해놨잖아요. 음, 확실히 근데 형 입장에서도 이제 보셨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요건을 많이 갖춘 사람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음. 이제 팀에 채용하는 사람, 관점인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사람일수록 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팀의 온보딩을 했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빨리 적응하는가가 이제 음. 매니저의 관점에서 네. 제일 채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미 본인이 다뤄봤던 기술이야. 음. 아니면 이미 본인이 풀어봤던 문제야. 음.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 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시키고 온보딩을 시키는 데에는 6개월이 원래는 걸리는데 이 네. 사람은 3개월밖에 안 걸리고 바로 음.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후자에 있는 사람이 음. 더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쵸. 결국은 회사에서도 이 사람 뽑는 이유가 뭔가 할 일이 많아서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 뽑는 거기도 하니까 그 측면에서 그치. 너무 유리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냐 하면 음.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게 확실히 운을 따라 운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그쵸.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개발자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하잖아. 음. 채용 풀도 많이 없고 또 그쵸.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의 영역인데 음. 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영역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런 사람들이 좀 확실히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본인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 오.
오, 예시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이제 팀에서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은, 메시나 호날두가 축구를 잘하잖아. 네네. 그러면은, 팀을 10명을 메시로 도배하면, 예. 아, 뭐,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음, 실제로 팀원들을 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음, 모두가 올라운더이면서 베스트 플레이어가 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음, 이제 축구팀의 코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 보이냐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팀 안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 뭐 예를 네. 들어 팀에 모두가 공격수일 순 없으니까 그쵸. 공격수가 있는데 수비수가 비어 있으면 수비수를 채용해야 되는 거고, 음, 공격수가 비어 있으면 공격수를 채용해야 되는 게 팀의 매니저의 입장인데, 음, 그렇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달라지거든. 음, 팀의 시기와 성장 스텝에 따라서.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 색깔을 내고 있다가 네. 그런 필요한 팀을 만났을 때 채용이 정말 구직자에게도 좋고, 어,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이게 딱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건 운의 영역이다 아, 보니까 컨트롤 할 네.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본인 색깔에 좋아하는 것들이나 잘하는 게 있으면 음, 그런 것들을 더 잘 가다듬고 있다가 음, 운을 기다리는 거지. 그런 팀이 채용을 내가 보거나 음, 그런 팀이 나를 스카우트해 갈 수 있는 음. 포인트를 보는 거. 아, 그래서 좀 색깔이 독특한 사람이 음. 되는 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약간 요런 얘기로 좀 저한테는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어쩐 이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의 강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응, 응.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내 장점을 훨씬 부각시켜서 색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별성 있는 사람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랑 내 색깔이랑 회사랑 맞는지는 그거는 이제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채용의 횟수를 그렇지. 늘리면 어떨까라, 그러니까 그 지원의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두세 군데 놓고, 난 떨어서 아직까지 개발 실력이 모자란가 봐 해서 속단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음,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달라서 떨어진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그렇지. 것들을 아예 횟수로 좀 뭔가 운의 영역의 변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서를 넣는 트라이 할 수 있는 횟수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 본인이 사실 노력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열려있는 채용 공고만 있다면 트라이를 최대한 많이 해보고 음, 면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가서 얘기해보는 음, 법.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음. 아, 생각이 듭니다. 저 너무 공감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꿀팁을 또 풀어주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예, 이게 진짜 개발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다 막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음, 면접관은 뭘 좋아할지,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걸 갖추면 되는지, 이거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얘기하면 그런 의견들이 또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향성이 또 될 수 있는 좋은 또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지금은 많이 취업이 힘든 그런 흐름인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중요하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렇죠.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거를 알고 그 방면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를 하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취업을 잘했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도 취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맞아요. 이런 시기에도 스카웃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바탕으로 계속 한 길에 매진해서 취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뭐 이런 주제 이외에도 또 다른 주제들로 또 다양하게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